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하다 시사 포커스의 최진영입니다. 오늘 국회에는 두 명의 미애가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미애와 금보다 귀한 향기가 나는 미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향기가 나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은 패친입니다. 페이스북 친구로서 매일매일 올리는 글도 보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빵 시간 그쪽에서 그리고 또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그런 김 의원님이신데요. 오늘 참 좋은 정치인상 수상 좀 전에 하셨는데 그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참 좋은 정치인으로 저에게 지명해 주셔서 상까지 받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 생활한 지 7개월 넘었는데 참 좋은 정치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 지낼 때는 늘 칭찬만 받았던 것 같은데 정치는 늘 일부의 국민들로부터 비난 내지 비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늘 균형감 있게 해야 되고 통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어떨 때는 차오르는 분노를 억제하기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서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헌법 7조와 국회의원에 대한 의무인 헌법 46조를 늘 명심합니다. 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의 의무로서 청렴 의무, 국가이익 우선 의무, 지위 남용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늘 명심하고자 애를 씁니다. 지금 참 좋은 정치인이라는 게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참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겸손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입지전적 인물이시죠. 어떻게 보면 저하고 좀 비슷한 점도 있는데요. 제가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알고 봤더니만 제가 사법연수원 33기인데 저보다 한 해 뒤에인 34기로 2000년대 초반에 사법연수원 알고 봤더니만 같이 다녔던데 이렇게 네. 거기 있으면서 그걸 몰랐다는 게 참 제 눈이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암으로 참 고생한 적이 있는데 네. 또 그 얘기도 조금 이따 또 보따리를 풀어 놓으시겠습니다. 또 저 또한 아들, 딸, 술 안 마셔도 알딸딸하다고 하는데 또 가슴으로 나온 또 아들, 딸 세 자녀 지금 키우고 계시는 정말 워킹맘이십니다. 본인 정치인으로서의 본인을 또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또 인간 김미애 나중에 좀 더 풀어가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자기소개 지금 지역구에 대한 현안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제 지역은 부산 해운대구을 반여 반송 재송동이 있는 곳입니다. 해운대라고 하면은 해운대 해수욕장, 마린시티, 센텀시티를 떠올리면서 부산에서 가장 부촌으로 생각할 텐데 제가 있는 곳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일부 그런 곳도 있지만 마치 제가 17에 부산에 방직 공장에 여공으로 간 그때처럼 지금도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가장 오래 살기도 했지만 김미애 17 여공 김미애가 20대에 별의별 일을 다 했죠. 초밥집 조그만 15평 식당도 운영하고 그 다음 보험 설계사도 하고 잡화점에 판매원도 하고 뭐 안 한 것 없이 다 했죠. 이런 게 하면서 돈을 모아서 29에 대학을 갔고 그 다음 5년 만에 사법시험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어서 15년간 부산에서 변호사 하다가 이제 작년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것처럼 우리 지역도 그렇게 좀 발전해 나가길 바라고요. 그 발전이 우리 지역만의 발전이 아니라 부산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발전,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욕심만 부리면 안 되고 늘 사회적 책무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고 아까 조금 정정해야 될 부분이 제가 새 아이를 입양했다라고 이제 뭐 잘못 소개된 게 많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막내딸만 한 80일 여일 무렵부터 제가 입양을 해서 키워서 얘가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되고 큰애랑 중간은 조카입니다. 큰애는 아들인데 올해 이제 군대를 갔고 얘도 제가 2011년부터 키웠죠. 엄마처럼 키웠는데 법상으로는 입양된 건 아니고 그러시구나. 그다음 중간에 조카는 우리 언니가 키우고 있습니다. 잘. 다만 제가 이 아이를 통해서 아이 키우는 보람도 느끼고 좀 자신감도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언니한테로 가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청소년으로 잘 자라고 있고 그래서 계속 새 아이의 엄마 뭐 워낙 사연이 복잡하니까 알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법상으로는 막내딸만 입양했고 큰 조카는 제가 키웠고 중간은 우리 언니가 잘 키우고 있다는 걸 언니가 네네. 또 서운해할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떤 정확한 어떤 그 사실관계를 또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많은 분들 어쨌든 그렇게 또 아이들을 기르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아이를 돌보는 그 마음은 또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시청자들 다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또 본격적으로 또 우리 김 의원님 학창 시절 그리고 또 사법시험 도전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제가 그 페이스북도 한번 봤고 페이스북에 연동되어 있는 블로그도 한번 찾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두 가지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미래가 미래다. 네, 그거하고 또 약자와의 동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서울 이러면 강남, 뭐 삐까번쩍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부산 이러면 해운대가 떠오르는데 좀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마치 강남구에 구룡마을 같은 판자촌이 있듯이 이게 그 해운대구에도 지금 해운대 해변을 떠나서 산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동부지방 동부지방 검찰청이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재판 때문에 한 번씩 가는데 바로 그 동부지법 지원 바로 앞에 우리 김 의원님 사무실이 있어서 여기가 해운대냐? 이게 실화냐? 마치 강남구에 그런 판자촌이 있듯이 여기 정말 그 경사로 친다고 하면은 한 45도, 50도 경사가 될까요? 마치 서울에 눈 한 번 왔다고 하면은 뭐 부산은 눈이 잘 옵니다만 만약에 눈이 오면 거기 모든 게 완전히 그냥 다 두절될 만큼 맞아요. 이게 보면 지역적으로도 소외되고 특히 이제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상대적인 어떤 빈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떤 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 변호사를 해오셨고 또 거기에서 깃발을 올리셔서 또 55%에 가까운 어떤 그 득표율로 당선이 되셨는데 그 배경이 된 학창 시절 그 초중고등학교에 특히 5학년 때 어머님이 암 때문에 고생하셨던 그런 얘기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야 여공이라면 그게 뭐지라고 하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저희 누님들이 이제 뭐 그 어떻게 보면 저도 구미 쪽이면 구미 공단으로 학정공단으로 가셨는데 그 초중 고등학교 때까지 그까지 얘기해 주시고 이어서 대학교와 또 사법시험 또 도전기를 한번 또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이게 워낙 길어요. 누구나 인생을 풀어놓으면은 뭐 상당하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69년생인데 69년생으로 보편적인 삶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나서 자란 그 시절에는 우리 동네 친구들은 저랑 비슷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좀 색달랐다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 그건데 사실은 어린 시절 유년기에는 행복했습니다.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놀았으니까. 근데 첫 번째 위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암 말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가 안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부터는 집에 누워만 계셨어요. 걷지를 못해서. 그리고 어린 저로서는 엄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거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으로 살았죠. 엄마를 좀 낫게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집에서 텃밭에서 가족들 먹으려고 해놓은 파 있죠. 짬파 이런 파 같은 거를 제가 학교 갔다 오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 다 따듬어서 찌푸를 한 달씩 묶어 놔서 빨간 고무통 있죠. 다라이라고 하는 다라이. 그게 담아 놓아서 제가 그래서 팔았구나. 그걸 이고 읍내 장터에 가서 팔기도 하고 네. 겨울에는 바다에서 나는 군소 이런 걸 잡아오면 엄마가 그걸 다 삶아서 꼬치에 끼워서 또 팔러 가기도 했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엄마가 그 아픈 몸으로 워낙 집에 돈이 없어서 저렇게까지 했나 싶은 걸 생각하면은 외면할 수가 없어서 갔다 오기도 했는데 그것이 저를 단련시켜 준 것 같고요. 그러다가 중2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정말 절대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 시골집에 혼자 남겨졌는데 대문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밤마다 누가 오면 어쩌나. 그리고 시골집에 대문도 없는 집에 안에서 문을 걸어놔도 땡기면 열리고 예. 종이 창호지 뭐 침발라면은 그렇죠. 열 수 있는 뚫리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시골집은 안방과 부엌이 연결되는 쪽문이 있어요. 그리고 부엌에도 문이 있고 자기 전에 늘 누가 쳐들어오면은 요렇게 해서 도망가야지. 도망간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요. 기본적인 아마 안전조차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그래서 말씀이네요. 제가 요새 사람들이 저보고 왜 그래 우냐고 하는데 아이들 보고 저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아이가 엄마 없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동학대를 당하거나 엄마 없는 아이들이나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이런 순간이 정말 절절한 거예요. 저 아이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요. 조금 말 이따가 못하는 정인이 아, 사건은 또 이때 좀 상세하게 정인이뿐만 또 아니라 그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고통이 네네. 제가 가슴으로 느껴져서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이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꿈이 있었죠. 어릴 때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시골에서 제가 구룡포가 고향이 네, 그렇죠. 과맥이 포항, 네. 나는 구룡포에서 포항여고를 합격을 했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아유. 그것도 일주일 늦게 가서 입학금 마련하느라고 그러고 갔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버스를 한 4번은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침마다 남의 집에 돈 빌리러 가는 게 일인데 늘 거절을 당했죠. 다른 집도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의 상처도 컸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도저히 안 돼서 5월 봄에 비가 내리는 일요일에 중학교 마치고 부산에 가서 공장 다니는 친구들이 주말에 집에 왔다가 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들 따라서 그냥 와버렸어요. 그냥 빨리 나도 일하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가야 되겠다 하고 와서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제대로 적응이 안 돼서 이제 친구들이 산업체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죠. 기숙사 낮에는 직장 생활하는 다니면서 그게 꼭 뭐 낮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3교대였어요. 그렇죠. 그게 더 예. 힘들어서 그래서 3교대 방직 공장에 가서 8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기숙사에 생활하고 또 남는 시간 학교 가고. 학교라고. 그러니까 거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공장이라는 틀 안에서 24시간이 거기에서 그러- 모든 게 그렇게 이루어질 됐어요. 수밖에 없는 일본은 상황이었네요. 공장 8시간 일하고 네. 마치면은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외부에. 외출도 허락하에 나가야 됐으니까. 그러면은 일본은 또 기숙사 지내다가 학교 스쿨버스가 오면 그거 타고 학교 갔다가 마치면 바로 또 기숙사 와야 돼요. 좋게 생각하면은 일도 하고 학업도 할 수 있지만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삶을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통제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통제당하는 거예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뭔가는 잘 몰랐지만 참 힘든 게 야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 일하는 게 게다가 방직 공장은 롤러에 그렇죠. 이 실타래 자칫 같은 게 잘못하면. 마구마구 엄청난 네, 네. 회전력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까딱 잘못하면은 손이 이렇게 날아가거나 뭐 그럴 위험이 있어서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하다가 탈출을 했어요. 거기를 도망 나와가지고 그만큼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할 수 있는 데를 18에 제가 찾았어요. 제가 길을 배회하다가 봉제 공장을 찾아서 두 번째 공장은 봉제 공장에 들어가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할 수 있고. 그 네. 배움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하셨나 봅니다. 그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 어릴 때부터 참 감사하게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겠구나. 워낙 집이 가난했고 부모님 역시도 객지 생활을 하신 분들이요. 주변에 일가 친척도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이 제주도 우도가 고향이신데 구룡포 항구를 찾아서 아버지는 배 사업한다고 오셨고 어머니는 해녀예요. 제주 해녀인데 그러니까 변변치 않았고 그래서 제가 일찍 깨달았죠.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공부하지 않으면 마치 그냥 제 생각에 죄지은 듯한 죄 지은 것 같고 네. 그냥 내가 동물과 다름없다.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요즘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초현실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지금 김미애 의원님 세대를 살아온 정말 너무나 단단한 현실이었던 네. 것이 또 사실이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기까지 또 인생 역정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또 아시다시피 또 김 의원님은 의원님 되시기 전에 또 변호사로서 또 지역사회에서 크게 봉사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 확인해 봤더니만 단돈 3,000원으로 대학교 졸업과 함께 이 사법시험도 합격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닌데 단돈 3천은 아니고 네네. 3천만 원을 모았죠. 네네 3천만 제가 원. 29에 동아대 법대 야간을 갔습니다. 네네. 누구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미천을 가지고 가서 사법시험 합격할 때까지 내가 이 돈을 잘 관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해서 4년 내에 장학생이 되었었고 또 대단하다. 1차 시험을 4학년 때 합격해서 이제 휴학하고 처음으로 이제 신림동이라는 데 가서 2차 공부할 때. 2차 공부를 했고 다행히 그 다음에 합격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신림동에서 저랑 같이 공부도 했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네네. 그 애가 2001, 2년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근데 그때 너무 아팠어요 몸이. 워낙 일찍부터 사회 활동을 시작하고 중노동을 했으니까 너무 몸이 아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 경력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20대 중반 넘어서야 시작하는데 거의 사실은 뭐 십몇 고등학교 년을 때부터 했죠. 했으니까 사실상 그때 기준으로 하면 요즘 기준으로 하면 거의 40대 중반이나 되는 맞아요. 일을 그때까지 하신 거니까. 그리고 제가 타고나기를 참 좋은 골격을 가지고 타고났는데 20대 중반에 식당을 하면서 제 돈 1,500만 원, 빌린 돈 1,500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영업자의 고통을 잘 알아요. 네네.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부전시장 가서 직접 장봐와서 아침에 초밥집 얘기하시는 거. 그 실비초밥집 네네네네. 그거 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장사해서 밤 12시까지 일을 해요. 그럼 하루에 노동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5시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거 망하면 저는 완전 거지가 그렇죠. 되잖아요. 네. 남에게 빚도 졌는데. 그러니까 정말 죽을 똥 살똥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매상을 올려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월세들 줘야 되고 근데 손님이 뭐 기다렸다가 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고객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조금 모아서 빚을 갚은 게 빚 다 모은 갚고, 거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 대학에 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몇 년이 될지 모르는데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도 정말 죽을 똥 그렇네요. 살똥했어요. 누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예, 참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험 공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시험 저도 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몇 년 고생하고 그 겨우 합격했었는데 정말 혼자 그렇게 공부하시고 해서 했다는 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또 학교 졸업하고 나서 또 저희가 보면은 또 서울에서 또 한 것도 아니고 그 지역 사회에서 정말 지역에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또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걸로 했는데요. 제가 한 언론을 봤더니만 지난 그 의원 되시기 전까지 한 15년 동안 국선 변호사 형사 사건이죠. 국선 변호사 사건을 토탈 한 760건 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10년 거 제가 계산한 10년 거. 거고 야. 왜
변호사회에서 해마다 연말이면 공익활동 보고서 네네. 내잖아요. 그거 맞아요. 카운터 해보니까 10년치가 762건인가 이랬고. 이게 10년에 760건이면 그러니까 한 800건이 뭐 넘었겠죠. 그렇죠. 다 그러면은 따지면. 제가 나눠 보면은 이게 15년 해도 그게 연 50건, 연 50건이면 연 50건은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매주 한 건씩 한 거예요. 거의. 그리고 뭐 다 복잡한 건 아니고 예, 물론 자백하는 자백하는 사건도 것도 많고. 있지만 변호사가 700건, 800건 형사사건 했다고 하면은 형사사건 도사입니다. 도사. 정말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사선으로 해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 국선하면은 사실은 자백하는 사건, 간단한 사건도 있지만 간단해 보여도 그거를 다투고 그거를 법리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아마 구속 사건도 많이 했을 텐데 아마 그러고. 구치소 문지방이 닳도록 다니셨을 것 같습니다. 무죄 받기 위해서 한 사건을 1년 정도 한 것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요. 국민 참여 재판 한 것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국선 사건 중에 특히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면은 좀 네. 한두 건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어린 시절 청소년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외로웠고 그래서 사실 그런 아이들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그 아이들을 위한 변호 활동을 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 받은 네네. 아이들,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간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의 1호 처분 보호자 대신에 위탁 보호자에게 예. 위탁하는 거 있죠. 위탁 보호자도 제가 했었어요. 아. 그래서 소년들 몇 명을 보호자처럼 돌봐주는 것도 하기도 그것도 먼저 제가 자원해서 했었고 변호사 하시면서 그거 하기 참 쉽지 않으실 텐데. 그거 하면서 그게 또 2008년부터 국선 보조인 제도가 네네.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인권 사각지대라고 봐요.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락거리는 걸 누구보다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좀 양지로 꺼내야 되겠다 싶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에 부산 변호사의 인권위원회에 여성 아동 인권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 아동 인권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네. 소위원장을 하면서 첫 해 사업으로 거기에 인권 개선 운동을 한 거예요. 소년분류심사원이라든가 네. 소년원에서 네. 그 문제. 그리고 부울경에 거기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또 성격이 다른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이 같은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잠시 그냥 운동장도 밑에 가는 같을 거랑 쓰고. 예. 그러니까 1층은 소년원, 2, 3층은 분류심사원. 분류심사원, 예. 이러고 또 어른들도 구치소, 교도소, 과밀 수용으로 손해배상 그쪽으로. 청구해서 인용받는데 거기도 더 한데.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정말 애가 터져가지고 거기 목소리를 내고 그 개선을 위해서 계속 부르짖었어요. 국회의원들에게도 부탁도 드리고 네네. 근데 좀 잘 안 됐었고 그런 일들을 제가 계속 해왔었고 그러다가 2017년에는 우리 법인에서 송년회를 소년원 120명 아이들과 함께 했어요. 오. 그 아이들 제가 겨울 내일을 다 선물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서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면서 그 아이들 중에 단 얼마라도 좀 건강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계속 그런 관심을 끊어놓지 않았고 또 하나 그들 중에 일부는 쉼터에서 생활하는데 그 쉼터도 부모님들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네네. 국려지책으로 이 아이를 6호나 9호, 10호 처분 안 내려도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뭐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애들죠. 그런 애들에게 또 쉼터가 필요하니까 쉼터도 제대로 국가가 지원이 안 됐어요. 성이라고 초창기에. 예. 그래서 거기에도 제가 변호사님들에게 말씀도 드리고 또 외부에 봉사하시려는 분을 연결도 시키고 해서 계속 그 일들을 해왔었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침에 출근 전에 신문 기사를 보는데 30대 가정주부가 아이가 어린애가 3명인 거예요. 그 당시에 3살, 6살, 8살인가 이렇게 3명 아이의 엄마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냥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결국은 가해자가 되어서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도 아이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아빠도 사라지고 엄마도 구속되고 네. 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제가 이제 사회부 그 기사에 나온 그 기자에게 연락해서
어느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 찾아갔죠. 그래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그 여성에게 내가 당신의 편이 되어주겠다 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다 듣고 그 결국은 가정폭력, 성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끝난 것은 자기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 선택이었노라고 해서 그것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18년 구형한 걸 징역 5년. 살인죄로서 징역 5년이면은 가장 최하한이죠. 예. 그래도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마음도 힘들었고 그러고 나서 그때도 사실은 아이들도 아동학대의 피해자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집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걸 노출시키고 그 아이들이 그걸 본다 얼마나 이 아이들 정신적 고통이 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정말 심각한 학대인데 아직 우리 사회는 그걸 학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좀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그걸 학대라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아직 그게 와닿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기억에 남고 또 많죠. 뭐 국민참여재판 한 거 몇 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요. 참 파란만장한 그 삶을 참 살아오시는데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또 바른 선택을 해서 또 이런 길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어떻게 말씀드려보면은 변호사를 하면서 사실상 이 국회의원을 준비했던 과정이다 이런 생각도 또 어떻게 보면 드네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일이 또 특히 이제 그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더더욱 또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정치인 김미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찾아봤더니만 지난 그 총선 그 있기까지는 뭐 정치에 대해서는 지읒도 모르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당이었습니까? 예, 한국당에서 또 제안이 왔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당을 하니까 옆에서 아니 김미애 당신이 왜 거기 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자유우파 진영의 또 국회의원으로서 나서게 된 것인지 또 그런 그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또 나름대로의 소신이 무엇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정치를 염두에 두고 살지는 않았고 다만 제가 죽을 때 가장 괜찮은 모습이길 바랬습니다. 제가 흠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너무 이렇게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도 제가 보기 힘들고 막 싸워야 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참 처절했을 것 같은데 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17부터 사회생활을 했지만 그때 그냥 즐겁게도 살았고 또 29에 대학 가서도 즐겁게 공부했어요. 힘들지 않았고 또 학교에서 장학금도 줬기 때문에 늘 감사했고 근데 제가 늘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받기만 해서 되느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시작하고 월세를 살았는데 그 해부터 학교에 좀 갚아야 되겠다 해서 해마다 형편되는 대로 1,000만 원 막 이렇게 해서 2018년까지 1억 원을 학교에 발전기금 내지 장학금으로 저 같은 처지의 후배들에게 써주세요 하고 냈어요. 이 시점에서 좀 박수 좀 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을 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돈으로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 곳곳의 아이들 수십 명을 제가 도왔죠.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 소년들에게 대한 관심을 늘 가졌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제가 하기 싫던 하고 싶던 완전히 제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건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아이를 키우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두려워서 도망을 다녔어요. 입양하는 건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도망 다니다가 제 조카 19개월 조카가 형부가 돌아가시고 나서 걔를 반 정도 키우면서 제가 자신감도 생겼고 아이 키우는 기쁨도 누렸고 그래서 제가 제 막둥이는 제 의지로 했고 큰애는 갑자기 언니가 백혈병으로 하늘나라 가서 제가 조카를 키우게 돼서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왔었고요. 그냥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 아동,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삶에 관심이 있었고 국선 변호를 할 때도
분노는 강자들이 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할 때 분노가 생겼어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러니까 제가 그것과 늘 싸웠어요. 뭐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동영상 열람 등사 신청했는데 등사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청까지 찾아가서 제가 직접 보기도 했어요. 국선 사건 하면서 강제추행으로 됐는데 보고 사진 찍고 하는데 저보고 찍지 마라 그래서 막 다투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듯이 그런 데 대한 분노가 좀 있었고 또 특히나 아이들에게 관심이 너무 없어서 우리 사회 기득권자들이 말은 미래 꿈나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관심 안 가져서 그 일들을 계속 해오고 그래서 지역 신문을 통해서 제가 칼럼도 쓰고 기회 있을 때마다 거기 가서 발언도 하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정치권에서 좀 공천 신청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제가 그때 잠시 갔다가 말았다가 하다가 2018년 지방선거 때 이제 서병수 시장 후보께서 저에게 선대위원장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부산시의 여성 아동 정책 관련해서는 저는 저랑 다 의논해서 하겠다 해서 저는 부산만이라도 좀 제대로 해서 모델이 되면 좋겠다. 이거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고 또 하나는 그때 저는 대한민국 위기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때 완전 바람이 한쪽으로만 불리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새는 좌우 날개를 균형을 이루고 날아야 되는데 완전 왼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으니까 큰일 났다. 부산마저 이 지방 권력이 다 뺏기면 큰일 났다는 절박함에 시작을 했는데 아시아시피 패했고 그러다가 이제 부산시장까지도 사실 다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네. 다 거의 다 넘어갔죠. 구청장도 2개 빼고 그렇죠. 다 넘어가고 시의원도 다 넘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김세연 의원이 부산시당 위원장을 했어요. 네네. 자유한국당. 그러면서 저에게 만남을 요청했고 그래서 저는 안 만나려고 했죠. 정치인이 만나면 뭐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네. 저는 이제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이 기회를 이제 떠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강하게 몇 번이나 말을 해서 그냥 차라도 꼭 한번 합시다 해서 제가 뭐라고 차도 못 하겠나 싶어서 했는데 간곡히 부탁을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보수 우파도 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삶에서 그런 실천을 해 오신 분들이 정치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꼭 좀 수석 부위원장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걸 수락하면 이제 정치권에 발을 딛는 거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때부터 발을 디딘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는 조금 이슈가 됐어요. 김미애 변호사가 이제 자유한국당에 갔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사천리로 그 다음에 당협위원장이 되고 제가 해운대의뢰 이제 공천을 받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7개월 했지만 새로운 게 없어요. 다만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이 된 것 말고는 변호사 할 때는 변론을 하다가 여기 와서는 그렇게 문제 있던 거를 법으로 바꾸는 거고 네. 법률 개정안을 내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 놀라웠어요. 야, 이게 이렇게 쉽게 법이 바뀔 수 있다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왜 이렇게 안 됐냐 이런 10년 이상을 떠들어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들 중에서 평소에 문제의식이 많았고 그런 것을 어떻게든 그러니까 로이어가 로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메이커가 되셨으니까 좋은 입법, 뭐 또 지금까지 해오신 입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뒤에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이 로이어에서 이게 로메이커, 그러니까 변호사에서 법조인에서 이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 바뀐 그 삶의 그 여정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선되고 나서 또 한 주요 일간지에서 인터뷰했던 내용도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는 보수의 가치를 신뢰하고 자유를 존중한다. 물론 평등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꿈을 이루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하는 게 맞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나보고 구질구질하게 살라고 하면은 나는 못 산다. 이게 정말 우리 그 보통 사람들의 평균적인 어떤 그런 정의감이고 그게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어떤 상식을 얘기해주고 또 이 웰빙 정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지금 현재는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그 우리 시각을 서민과 약자들에게 돌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중심축 역할을 좀 해주시는 참 귀한 그 보수의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빛과 같은 향기 나는 또 의원님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뭐 특별한 이력도 있습니다. 지금 이 가정에 입양했는 이런 것 정말 이게 참 쉽지 않은 선택을 하니까 또 그거에 따르는 많은 또 이 사회적 반향도 있었는 것 같은데 뭐 이걸 하려고 했는 건 아니지만 입양을 하고 하시니까 이게 지난 선거하는 과정에서 전국 그 입양 관련된 단체에서 이 공개 지지 선언하고 그런 어떤 그 본인의 평소의 삶을 통해서 또 국민들의 지지도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가정에 대해서 한번 좀 엄마로서의 어떤 아이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네. 좀 있으신가요? 네.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 다만 지금도 일에 빠져가지고 애들과 옆에 함께 있으면서도 일하느라고 같이 마음껏 못 놀아주는 건 미안한데 그러나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게 제 아이들을 제 아이로 맞이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사실은 제 딸은 저체중으로 태어나서 수시로 기절을 해서 응급실에 다녔고 제가 응급실을 수십 번 다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출퇴근하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완전 너무 튼튼해져서 다이어트를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건강하게 자랐는데 큰 조카 역시도 만약에 그때 제가 안 돌봤으면 제가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면 돌아다닌 보호소년을 돌보는 그 일들을 제가 과연 하는 게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제 조카도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조카에게 엄마가 되노라 해서 한 거고 어쨌거나 잘 건강하게 자라서 대한민국 군인으로 지금 입대했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고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입양은 사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다만 아이를 낳는 방법이 다를 뿐이고 똑같습니다. 내 아이고 거기에 다른 게 없고 똑같아요. 얘도 지금 우리 딸도 이제 11살이 되는데 매일 엄마랑 싸우고 엄마를 이기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거는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다라는 걸 어릴 때부터 제가 생각을 해왔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른에게 말하듯이 말하는 걸 좀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제가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참 컸어요. 엄마가 일찍 편찮으셔서 돌아가시고 나서 어른들이 함부로 하는 말들에 제가 상처를 너무 받았고 그러면서 그때 나는 저런 어른이 안 돼야 되겠다. 나도 아이지만 생각이 있는데 나한테 너무 말을 함부로 한다. 그게 너무 아팠고 그래서 한동안은 고향에도 가고 싶지 않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무심코 얘기를 하지만 아이도 나름대로 자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상처가 크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모든 어른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깐난장이라도 신생아라도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축복의 말만 사랑의 말만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의 인격체 존엄한 인격체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저보고 질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참 그 우여곡절도 많고 합니다만 제가 김 의원님 페이스북을 봤더니만 그 첫 바탕 화면에 그 셋째,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만 그보다 조금 더 어린 아이를 이렇게 목마를 태우고 이 가슴에는 보면 그 마라톤을 하는지 이렇게 그 꼴린하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약자와의 동행, 어떻게 보면 동행은 손을 잡고 하는 건데 힘들 때는 우리 김 의원님 이 어깨에 태우고 뛰겠다 이런 그 의지를 제가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여성 또 아동 또 사회적 계층에 대해서 남다른 행보를 하고 계시고 또 그 삶으로 또 입증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시고 나서 그동안 일구온 최근의 입법 활동 내가 바로 이거는 김미애표 입법이다라고 할 게 있으면 한번 좀 소개시켜 주시죠. 김미애표라고 하기보다 사실은 그렇게 불리는 것도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아요. 저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입법 활동을 했지만 이것이 그냥 어느 날 어떤 이슈가 생겨서 뚝딱 만든 건 아니고 지난 15년간의 변호사 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녹여내는 과정이고 지금도 상당 재정 법안도 준비되어 있고 일부 개정 법률안도 준비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함께 가는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제가 1호, 2호 법안이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인데 그거 역시도 워킹맘, 워킹데디가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네네. 저는 이제 2년 3회 분할을 했는데 뭐 이런 것들 통과시킨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발의한 건 아니고 작년에 아동학대가 많았는데 그때 인천에 형제가 화재로 동생이 하늘나라 간 형이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하늘나라로 간 사건이 있었고 그 전에도 또 다른 그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현장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던 이유를 좀 나름은 네네. 분석을 해서 그걸 그 걸림돌을 제거한 게 있었어요. 신고가 있으면 즉시 이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대 가해 행위자가 진술이나 자료 제출이나 이걸 요구를 했는데 거절을 하면은 페널티를 줘야 된다. 그래서 그 과태료 처분 네네. 얼마나 실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넣는다든지 그래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그 네. 개정한 게 있고 또 최근에도 제가 보행약자들을 위한 보행안전법과 교통약자법 두 건을 발의했는데 이것도 제가 제 딸을 키우면서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데 인도 내지 보도에 그걸 막고 있는 가로등이나 전봇대나 가로수 때문에 막혀서 높은 턱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차도로 가야 되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동권,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보행자 이동권.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은 지자체에도 건의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한두 곳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해운대 의뢰는 특히나 더 심했어요. 보셨지만 네. 오르막 내리막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보행에 불편이 있는 게 너무 많고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차도로 위험하게 가야 되고 그렇죠, 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저 밑에까지 차도로 갔다가 횡단보도를 통해서 다시 보도로 올라야 맞아요, 되고 네. 높은 턱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고쳐 나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2개의 법안도 최근에 발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할 게 뭐 여전히 제가 이제 관심 가지는 거는 우리가 좋은 정책을 입법을 통해서 마련해도 그것이 국민들 아래까지 골고루 흘러가지 않는 게 있어요. 일용직이든 특수고용노동직이든 아니면은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런 데도 안 가고 아이들 돌봄 시스템도 마찬가지 뭐 여러 혜택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필요한 혜택들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을 보장해 준들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때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할 때도 5명,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육아휴직하면 맞아요. 현실적으로 참, 예. 정말 이런 거는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거를 국가가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은 채 그 법안을 마련하면은 결국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외에는 중소업체나 할 수도 없고 자영업자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참 고민거리여서 맞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인 거죠. 그래요. 네. 그 1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굳이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김미애 3법, 육아휴직 관련법이라든가 또 보행 안전 관련된 법 그리고 또 아동학대 방지법 이런 법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또 향후에도 단순히 여성 아동뿐만 아니고 장애인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또 비전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그 입법 활동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또 아시다시피 그 안타깝게 또 입양됐던 아이가 좀 하늘의 별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있었는데 특히 또 최근 그 문재인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마치 무슨 쇼핑몰에서 상품 반품하는 듯한 그런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비판과 또 반향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시고 또 실제 기르는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지금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런 사전 위탁 보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입장 이런 엄마로서의 입장 또 정치인으로서의 입장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정인이 사건은 작년 10월 13일 날 발생했고 저는 그 다음날 알았습니다. 마음이 참 힘들었죠.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때는 국정감사 기간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더 파헤치지 못하고 그래도 이거는 반드시 제대로 제가 좀 분석을 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어서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12월 16일 날 이 사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제가 양평에 갔다 왔어요. 정인이에게. 정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 해맑은 그때도 사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져서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미안한 마음에 왜 그렇게 신호를 많이 보냈는데도 그 신호에 응답하지 못해서 이렇게 보냈는지 너무 미안했고 처절했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내 딸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안아주고 업어주기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입양 가족들은 그런 마음이에요. 입양 가족들 모임을 하면은 내 애나 그 다른 가족의 애나 똑같이 보여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생모가 뱃속에서 아이를 임신해서 낳던 것 그때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나오기 전에는 모습을 알 수가 그렇죠. 없듯이 입양 부모도 똑같아요. 그냥 이 아이입니다 하면 가서 고르는 게 아니라 네 하고 그때부터 내 아이인 거예요. 그냥 이 아이가 내 마음에 들고 말고가 어디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른의 관점에서 애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갓난쟁이가 마음에 들지 안 들지 변호사님도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냥 태어났고 내 아이니까 그냥 그렇죠. 사랑으로 돌볼 뿐이고 똑같은 거예요. 입양도. 그냥 그런데 이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이전에 사고를 쳤어요. 맞아요. 그 전에 1월 4일자에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이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8단락을 브리핑을 했는데 6단락이 입양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는 본질이 아동학대지 입양이 아닙니다라고 계속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에는 전면으로 인터뷰도 나갔었고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12월 지나서 기자회견 때 더 충격적인 발언을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입양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하겠다, 공수처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뭐 어쩌고 하셨는데 뭐 그 정도만 했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더 나아가서 마치 입양 부모를 생각하는 것처럼 한 거죠.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입양 취소를 할 수도 있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했는데 제가 그게 너무나 충격이었죠. 아이가 물건도 아닐 뿐더러 그런 마음으로 입양하는 부모는 입양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는 걸려야 돼요. 그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입양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이가 보고 1년 키운다고 마음에 들지 안 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아이 외모 보고 평가하는 거다라든지 그것밖에 안 돼. 그거는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고 또 대통령이 이제 뒤늦게 이제 뭐 너무 이제 국민들 비난이 거세니까 뭐 입양 세명한데 사전 위탁 보호 제도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황당한 거예요. 대통령의 말씀을 제가 몇 번이나 봤어요. 되풀이해서 단 한 번도 그런 뉘앙스가 없었고 변호사신데 아이를 바꾼다든지 입양 취소한다든지 그 의미가 달리 해석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었고 진위를 국민이 어떻게 알아요? 그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그렇죠. 진위가. 네. 법률가의 해석의 기본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첫 번째죠. 그렇죠. 표시된 대로. 표시된 대로 일단 하는 게 그게 진위에 제일 가까운 거죠. 국민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봤습니까? 그래서 한목적적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어떻게 그걸 머리를 굴려가지고 대통령이 그 마음 깊이 있는 걸 어떻게 알며
대통령이 전혀 그렇지 바람풍 않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바람풍이라고 어떻게 다 압니까? 네. 그 정도도 아니죠. 네. 사전위탁 보호제도라고 느낄 만한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일도 없는 거죠. 일도 예. 없었고 또 하나는 사전위탁 보호제도 역시 어떤 식으로 운영돼야 되냐면 양부모로서의 적격한지 적격성을 심사할 수 있는 하나의 뭐 기준으로는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입양 부모를 걸러내는 그 수단으로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이를 그렇죠. 고르는 수단이 이게 된다? 거꾸로 거꾸로 전도한 된 거예요.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분노해서 떠들지 않을 수 없었고 아까도 제가 모두의 참 좋은 정치인을 돼야 되는데 너무 분노했었고요. 거기에서 참 좋은 정치인이란 과연 뭘까? 근데 그때도 제가 고상한 표정으로 조곤조곤히 말을 해야 될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세상에서 가장 약한 아이들을 그걸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는 아이들. 그렇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부모도 없죠. 1차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버려져 있는 이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그런 무지막지하는 말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분노하는 거죠. 어른을 두고 했으면 그 어른은 이익단체들, 이익집단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들을 대변하는 그들이 목소리를 냈겠지만 이 아이들은 세상 천지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그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시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하셔야 되고 입양 가족들에게도 또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취소하고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모 블로그를 봤는데 세상에 청약 가점제에 자녀 수가 점수를 매겨주니까 입양했다가 당첨되고 파양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앞서서 발언하시는 대통령의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정말 저는 깊이 이번에 생각하시고 그 발언은 취소하셔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 대통령의 그 발언의 의미와 정말 그 무게를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만약에 문 대통령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문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면서 들어갔던 강아지, 마루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반품하면 됩니까? 하물며 애견하고 반려동물도 그럴 수 없는 것인데 아이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평소 때 문 대통령이 입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은 인권 변호사라고 하지만 정말 이 투표권이 없는 정말 청소년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인권 의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참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않을 수 없는 그런 제가 같습니다. 그때 가장 충격이었던 게 저분은 인권 변호사가 아니었구나라고 인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수성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고요. 또 우리 법에도 아동복지법이 아동복지와 관련한 기본법이고 입양특례법인데 거기에도 최우선 원칙은 아동복리입니다. 그렇죠. 아동복리 최우선인데 대통령의 그 발언은 반대인 거예요. 부모의 관점에서 마치 입양 부모에게 그렇게 하면은 점수를 얻어서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얼마나 위험한 거고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입양 부모라면 입양하면 안 됩니다. 무슨 큰일을 또 당하려고요. 아동학대 예방책이 아니라 아동학대 조장책인 거예요. 그런 부모를 그런 생각을 가진 부모에게 입양을 하는 거는 또 다른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여성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여성 인권이듯이 아동학대에 있어서의 중심은 또 아동의 인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처음 우리가 그 미래가 미래다라고 하면서 그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약자와의 동행 이렇게 그 키워드를 했는데 처음부터 지금 이 방송하는 시간 내내 가장 그 키워드가 정말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우리 사회에 소외된 그 약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또 지역교회에 계시는 분들께 또 정치인으로서 또 한 사람 그 아이들의 엄마로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은 마무리 발언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부족한 저를 정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해운대구을 반송동, 반여동, 재송동 주민 여러분, 참 많이 힘드시죠. 제가 정치를 하고자 했던 이유는 국민들이 정치 걱정 없이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일을 하면은 누릴 것도 누리고 가족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정말 평범한 일상, 그걸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정치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도 제가 사실 일가정 양립이 안 되고 우리 아이들 제대로 못 돌봐서 미안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아이들에게 많은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런 아이들도 부모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꿈꾸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그 대한민국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 을 지역도 17 김미애가 이후에 변호사, 국회의원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 지역도 그렇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힘들게 그래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1시간 가까이 그 인터뷰를 하면서 나의 삶이 처절하지만 행복했다. 그 한마디가 참 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도 정말 현 지역구 구민들과 또 국민을 위해서 정말 처절하도록 열심히 뛰어주시고 또 김 의원님 가족도 행복하고 이 지역구와 국민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도록 좀 더 뛰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하다. 오늘은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